자, 오늘은 남북한 군비 통제 사례에 대해서 논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군비 통제 이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논의를 했고요. 오늘은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역사적으로 행해졌던 이런 남북한 군비 통제 사례를 논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강의했던 이론을 잘 적용을 해서 한번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 내용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되고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뭐 학습한 내용들입니다. 한번 쭉 상기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90년대에 이제 탈냉전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불가피하게 우리 남북 관계에도 이 탈냉전 시대를 맞이해서 여러 가지 이제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우리가 기본 합의서,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이런 것들이 다 탈냉전 시대에 맞이해서 이루어졌던 남북 관계에서 이루어졌던 군비 통제 내용들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핵 개발을 시작해서 이제 상당히 위협 수위에 올랐을 때 90년대 이제 중반에 94년도에 이제 제네바 합의라는 걸 했죠. 이것은 미국과 북한 간에 북한의 핵 개발을 이제 동결을 시키고 더 이상 핵 개발을 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어떤 장치를 마련한 게 바로 이게 제네바 합의예요. 94년도에. 그리고 이제 이 제네바 합의가 사실은 이제 뭐 실패로 돌아갔죠. 그래서 2005년도에 그 이후에 육자회담이라는 틀 속에서 북핵 문제를 논의하기 시작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이 육자회담을 통해서 북한의 비핵화를 논의한 게 바로 또 2.13 조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었고요. 자,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북한 비핵화를 위한 것도 결국은 남북한의 군비 통제의 어떤 개념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국제적 합의가 결국은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후에 이제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남북 정상회담도 그동안 2000년대에 들어서 1차, 2007년도, 2018년도에는 무려 3번에 걸쳐서 남북 정상회담을 했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리고 또 2018년도, 19년도에 여러분들 또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까지 했고요. 이런 여러 가지 어떤 합의를 통해서 남북한 간의 군축, 소위 말해서 군비 통제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실을 맺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죠. 그리고 2010년도에 이런 어떤 논의가 있는 와중에도 2010년도에는 또 천안함 폭침 사건이 있었고요. 그 해에 또 6개월 후에는 연평도 포격 도발이 있었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는 것은 여전히 군사적인 어떤 신뢰 구축 문제, 우리가 CBM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우리가 우선 군비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신뢰 구축이 우선인데 이런 것들이 사실 구축이 되지 않았다는 증거가 바로 이런 최근의 어떤 북한의 도발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제 또 북한은 핵 개발을 가속화하고 있고요. 아마 내 생각에는 5월 10일 날 새 정부가 이제 교대를 하고 나면요. 틀림없이 내 견해로는 한 2, 3개월 이내에 다시 7차 핵실험을 할 거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이런 20여 년간의 각종 합의에도 불구하고요, 남북한 간의 어떤 실질적인 군비 통제가 진전이 되고 있지 않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군비 통제를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보면요, 크게 세 개의 시기로 우리가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1시기는 우리가 90년대부터 99년도 요 시기죠. 우리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 선언이 이루어졌던 시기예요. 88년도에 이제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합니다. 88년도에 노태우 정부가 출범을 하고요. 그래서 77 선언이라는 걸 발표를 합니다. 결국은 이제 하나의 남북한 관계를 이때 이제 좀 이렇게 잘 긴장을 완화시켜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떤 노력의 일환이죠. 이 당시에는 시대적으로 보면 이제 거의 이제 독일 통일이라든지 구소련의 몰락이 이제 예견되고 있었던 그런 진행 과정에 있었던 시기였죠. 그래서 88년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또 올림픽을 개최를 했었고요. 이후 서서히 해빙 무드가 이렇게 진행이 돼 가면서 77선을 발표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한 두 달 후에 9월에 이제
남북한 간에 총리를 수속으로 하는 남북 고위급 회담이 개최를 하자고 제의를 했죠. 자, 이 시기에는 앞에서 이야기한 대로 동구 사회주의권 붕괴와 구소련의 해체, 그리고 독일 통일 등 이런 탈냉전이 이제 서서히 오는 시기였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도 이런 심각한 체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한국이 이런 고위급 회담을 개최를 제의를 하니까 북한이 이제 여기에 응하면서 정치 군사 회담을 하자고 역제의를 한 거예요. 그래서 분단 이후로 공식적으로 처음으로 이제 남북한 간의 고위 당국자 간 회담이 이때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90년대에 이런 이제 남북 간의 군비 통제라는 개념이 이제 실제로 처음으로 이렇게 실행이 됐던 것이 공식적으로. 물론 그 이전에 70년대에도 사실 비공식적으로는 남북한 간에 고위급들이 서로 만나서 여러 가지 밀실에서 이런 논의를 하기는 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오픈해서 공식적으로 하는 것은 이때가 처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90년 9월부터 12월 세 차례에 걸쳐서 고위급 회담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역시 뭐 예견했던 대로 이 회담에서 남북한 간의 입장 차이는 아주 뚜렷했어요. 북측이 이제 주장하는 것은 늘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주장하는 게 있죠. 결국은 이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를 해소하자는 명분을 내걸면서 이제 당시에 이제 한미 연합 연습 훈련 지금도 주장을 하고 있죠. 이것을 이제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했기 때문에 뭐 이것은 우리 입장에서는 양보할 수 없는 문제죠. 한미 동맹을 깬다는 것은 뭐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줄곧 이제 북한에 이런 주장을 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쪽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한국에서는 이제 우선 군사적인 실력 구축부터 하자. 그래서 차근차근 군비 감축을 하자라고 이렇게 이제 제안을 했는데 북한에서는 뭐 그런 단계 뛰어넘고 정치 군사적 대결 상태부터 해결하자 하면서 이제 내건 게 주장한 게 바로 이제 한미 연합훈련 당시에는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이었어요. 지금은 우리가 훈련 명칭이 바뀌었지만 그 당시에는 이제 팀 스피릿 훈련인데 이거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하니까 접점을 찾지를 못했죠. 그래서 주한 미군에 대한 입장과 그 다음에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한 입장, 군비 제한 축소에 대한 입장, 그리고 군비 통제의 기본 원칙에 대해서 남과 북이 아주 입장 차이가 너무 컸죠, 사실. 그래서 앞에서 설명한 대로 한국은 선신뢰 구축, 그 다음에 후 군비 축소를 주장했고요. 북한은 한꺼번에 신뢰 구축과 군비 제한을 달성하는 일괄 타결안을 제시하면서 정치 군사적인 문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라고 주장을 하면서 결국은 주한미군 문제를 거론한 것이죠. 이 주한미군 문제는요, 우리는 남북 군비 통제의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죠. 그건 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향후 통일국가로서 어떤 적적 군사력 수준으로서 상호 동수의 균형 감축을 우리가 그 당시에 이제 주장을 한 반면에 북한은 외국 무력의 철수를 별도의 항목으로 해서 한반도 비핵지대화와 외국 군대의 철수를 강조한 것이죠. 자, 북한 이제 한반도 비핵화에 북한이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북한은 이미 이제 핵을 개발했고요. 우리는 직접적으로 우리가 핵무기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지만 만약에 북한이 핵무기로 한반도를 뭐 공격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미국이 우리의 동맹국가인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핵무기를 우리가 결국은 대응한다는 개념이죠. 이게 이제 확장 억제 전략이라는 개념이에요. 이것은 이제 한미 간에 우리가 합의가 되어 있고요. 여전히 이제 북한의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확장 억제 전략을 통해서 핵전쟁을 억제한다는 이런 어떤 기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북한은 결국은 이런 어떤 외국 무력의 철수라는 것은 즉 주한미군의 철수라는 것은 결국은 이제 이런 어떤 비핵화 문제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북측이 이제 이미 핵 개발을 한 상태이고 또 우리가 확장 억제 정책마저 폐기하게 되면 우리는 무방비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전 시간에 논의한 대로 결국은 비대칭 상태에서의 군비
통제가 훨씬 더 어렵다는 문제를 많이 논의했는데 바로 이제 이게 우리가 남북한 간의 현재 상황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 하면 북한이 주장하는 것은 주한미군 철수하고 그 다음에 동맹국가인 미국의 어떤 핵 우산 제거 이런 것까지를 다 포함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핵 우산이라는 의미가 바로 앞에서 얘기한 확장 억제 전략하고 같은 의미예요. 우리가 핵 전략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용어가 이제 핵 우산 제공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걸 정책화시켜서 정책의 명칭을 쓸 때 우리가 억제 전략에서는 확장 억제 전략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한반도에서 한미 간에 이제 이런 정책을 확정을 해서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한반도 맞춤형 확장 억제 전략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미 우리가 논의를 한 내용들이죠. 자, 이런 것들을 북한이 계속 주장을 했기 때문에 접점을 찾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군사적 신뢰 구축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분명히 했어요. 그래서 남한은 우리 쪽은 슬라이드에서 보는 것 같이 뭐 군사 훈련이나 군사 훈련을 사전에 통보한다든지 그 다음에 어떤 군 인사들의 상호 방문을 확대하고 또 군사 정보를 상호 공개하면서 결국은 이건 우리가 지난주에 논의했던 신뢰 구축의 가장 출발점이죠. 우리가 상호 간의 신뢰 구축을 할 때 이런 것부터 먼저 하거든요. 자, 이런 걸 해서 차근차근 하자는 입장이었고요. 북한은 계속 주장한 게 한미 군사 훈련 중지하라 이런 내용을 이야기를 주장을 하니까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의제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런 문제에서 입장 차이를 좁혀갈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군비 축소에 대해서도 이제 우리 한국은 공격 무기를 우선 감축하자 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북한은 일방적으로 10만의 병력을 감축하자 이렇게 나왔어요. 결국은 우리가 동수를 감축을 하면요. 북한 입장에서는 자신이 있었던 것이죠. 북한은 우리하고 체제가 틀리기 때문에 언제든지 병력 동원을 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것이죠. 전체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동수로 급격하게 10만의 병력을 감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입장이었죠. 그리고 북한이 이런 주장을 한 배경에는요, 남북한 간의 어떤 경제적 격차가 심했기 때문에 결국은 대남 군사 우위를 상실하는 것을 이제 막고요. 그 감축된 병력을 신속하게 동원할 수 있는 체제의 어떤 강점을 최대한 활용한다는 전략적 고려가 사실 숨어 있었던 것이죠. 결국 북한은 이 남북 불가침 선언 채택을 주장하면서 이러한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결국은 팀 스피리트 훈련, 한미연합 훈련을 중지해라. 지금 주한미군을 철수시켜라. 그 다음에 비무장지대 평화지대화를 통해서 유엔사를 해체하라. 그리고 한반도 비핵화지대화를 통해서 한반도에 배치된 미군의 전술 핵무기 철수 등을 주장을 하게 됩니다. 이 당시만 해도요, 우리 한반도에 수백 개의 전술 핵무기가 있었습니다. 90년도 이전에. 자, 일시기에 이 회담을 하면서, 물론 이 회담의 결과는 아니에요. 대탕트 시대, 90년대에 이제 이 탈냉전 시대에 접어들면서 미국의 어떤 안보 정책이 변했고요. 또 구소련이 해체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러한 어떤 정책과 맞물려서 당시에 우리가 수백 기의 주한미군이 수백 개의 전술 핵무기를 보유를 하고 있었어요. 물론 우리가 정확한 숫자는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정하기에는 수백 기 이상이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 시기에 전술 핵무기가 철수가 됩니다. 뭐 지금 생각해 보면 상당히 좀 뼈아픈 사실 정책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수백 개의 핵무기를 주한미군이 있는 걸 이 당시에 철수를 시켜버렸고요. 북한은 이때부터 핵무기 개발을 가속화했죠. 그래서 오늘날 북한은 뭐 대략 한뭐 50여 기의 어떤 뭐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을까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뭐 핵무기 고도화가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는 그런 단계죠. 물론 국제적으로는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지 않지만 사실상의 핵무기 보유국으로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주한미군의 핵무기, 전술 핵무기가 이때 폐기가 되었고요. 북한은 상대적으로 이때부터 개발에 박차를 가해서 오늘날 20년 후에 명실상부한 핵 보유를 한 이런 정권이 되어버렸죠. 자, 이 일 시기에는요, 우선 우리가 가시적으로 나타난 산물이 기본 합의서 채택이에요.
그리고 비핵화에 대해서 선언적 합의가 이루어졌죠. 그래서 이때 이제 고위급 회담을 하면서 북한에는 약간의 전술적 변화가 생겼습니다. 전술적 변화죠. 북한은 미국과의 실무 접촉에서 외교적 완화 조치와 대화의 격상을 요구하게 됐고요. 그래서 미국은 이 북한의 이러한 제의에 대해서 응하면서 IAEA 핵 안전 조치 협정 체결을 이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90년 11월에 미국의 핵무기 불사용 및 불위협에 대한 법적 보장을 요구하기도 했고요. 기존의 조선반도 비핵화 지대 주장을 이 IAEA 안전조치 협정 체결의 전제 조건 등으로 이렇게 내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러한 회담을 하면서 미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주한미군 전술 핵무기 철수를 결정을 해버립니다. 91년도에. 이게 앞에서 이야기했던 우리가 보유한 게 아니죠. 주한미군이 보유했던 이 전술 핵무기를 일대 91년도에 이제 철수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한국 정부에서도 일방적으로 비핵화 선언을 해버립니다. 물론 이제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어떤 선택이었죠. 그래서 이제 북측은 여기에 마지못해서 이제 우리 한국의 비핵화 선언에 원칙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표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한이 우리가 IAEA 가입을 이때 하면서 국제원자력협정에 가입을 하고요.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에 92년도에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 협력에 대한 합의서, 우리가 이걸 줄여서 이제 기본 합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기본 합의서에 결국은 서명을 하게 되죠. 이런 가시적인 효과를 얻었어요. 사실은 내용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 내용대로 실행만 된다 그러면 굉장히 성공적인 회담이었지만 사실은 뭐 서명만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임플리멘테이션이 되지 않았다는 게 이제 심각한 문제죠. 자, 이런 이행 과정을 보면요. 군사 부분의 합의는 뭐 이행되지가 않았어요. 선언적인 의미만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군사적인 부분에서는 우리가 군사분과위원회를 설치하자라는 어떤 제안, 요거는 이제 이루어졌는데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합의사항이 불이행이 됐어요, 결국은. 그 다음에 영변의 두 개 미신고 시설에 대해서 이제 특별 사찰을 받기로 합의를 했는데 이것마저도 또 거부를 했고요. 북한은 뭐 이때 합의를 할 때요. 한반도 비핵화지대를 목표로 주한미군 철수 문제에 이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결국은 회담을 파행으로 끌고 갔죠. 결국은 여기에 서명한 이유는 결국은 주한미군 철수하라라는 어떤 주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명분을 쌓기 위한 그런 어떤 전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남북 기본 합의서나 비핵화서는 90년대 이 시기에는요. 선언적 합의에 그쳤다는 것이죠. 말로만 사실은 이제 남북이 화해하자 이런 어떤 제스처만 있었을 뿐이고 실제로 이행되지 못했다는 이런 한계가 있었던 것이고요. 북한은 이제 미국의 요구를 적절한 수준에서 이제 수용을 함으로써 이제 대미 협상 채널을 이제 구축을 하게 되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북한의 목표는 뭐냐면 미국과의 평화협정 체결을 도모한 것으로 이렇게 평가가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이제 휴전협정만 정전협정만 체결이 돼 있고 궁극적으로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남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되는데 더 이상 우리가 뭔 무력이 필요하냐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주한미군을 결국은 철수하라는 걸로 연결이 되는 것이거든요. 결국은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되고 그다음에 유엔사도 해체하라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평화협정을 체결하게 되면 이 의미는 유엔사의 존재가 아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유엔사가 한반도에 존재하는 근거는 뭐냐 하면 한국 전쟁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공격했기 때문에 결국은 유엔에서 안보리에서 결의안이 채택이 돼서 유엔군 사령부가 창설이 되었고 오늘날까지 평화협정이 아닌 정전 상태, 즉 전쟁 상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유엔사가 계속 존재를 하는 것이고 이란 주한미군도 그런 어떤 근거에서 존재를 하는 것인데 평화협정을 미국 측과 북한 간에 체결이 되면 있으면 더 이상 이제 유엔사가 왜 필요하느냐, 주한미군이 왜 필요하냐 이렇게 이제 북한은 계속 주장을 한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서 늘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시기에 이러한 어떤 북한의 전략적 의도가 숨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선언적 어떤 합의에 그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후에 이제
고위급 회담, 미국 간의 고위급 회담에도 진척이 전혀 없었고요. 그 다음에 국제 원자력 기구에 의한 어떤 여러 가지 사찰 이런 것들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래서 전격적으로 93년도에 그나마 NPT 비확산 체제죠. 여기에 북한이 91년도에 가입을 했는데 이것마저 탈퇴를 선언해 버립니다. 상당히 이제 그 전에 어떤 선언적 합의는 완전히 무효화시키. NPT 탈퇴를 선언한다는 말은 의미냐면 비핵화에 대한 어떤 동의를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예요.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논의했던 게 바로 이제 그 제1시기에 우리가 남북한의 군비 통제 현황에 있고요. 이어서 제2시기의 남북 군비 통제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제2시기, 이 제2시기의 남북한 군비 통제를 보면요. 우선 남북 경제 협력과 군사적 보장 조치 이행에 중점을 맞춰서 이루어졌는데요. 학습 목표 내용 여러분들 한번 참고를 하시고요. 자, 이 시기는 이제 2000년부터 2004년이에요. 이게 노무현 정부 시기죠. 다시 김대중 정부의 시기죠. 앞에는 이제 노태우 정부의 시기였고요. 이어서 이제 이 김대중 정부가 2000년도에 이제 다시 들어섭니다. 이때 이제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집니다. 2002 시기예요. 제2시기는 남북 정상회담에 이어서 국방장관 회담도 열리죠. 그리고 이 시에 북한은 이제 주적 개념 문제, 주한미군 문제 이런 것을 근본적인 문제라고 이제 묶어서 군사 의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결 조건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어떤 주적 개념을 삭제하라. 또 주한미군 여전히 또 주한미군 문제를 우리가 선결 조건으로 내세우면서 군사 의제에 대한 합의를 자꾸 피했죠. 그리고 경제 협력 분야에 이제 집중해서 실익을 챙기는 이런 전략을 구사를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91년도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이 되었다고 앞에서 설명을 드렸죠. 그런데 이 와중에 이제 북한의 핵 개발 의혹 문제가 국제적으로 이제 드러나면서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남북 관계 다시 경색이 되면서요. 김대중 정부가 이제 2000년도에 다시 들어서면서 남북 간의 대화가 다시 재개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김대중 정부는요, 탈냉전에 따른 이 한반도 주변 정세가 남한에게 유리하게 변화되고 있다고 이렇게 이제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당시에 이제 탈냉전 시대에 들어서면서 구소련을 중심으로 한 동구 공산주의 정권이 붕괴를 하면서 북한이 경제적으로 의존했던 대상들이 다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 보니까 북한이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주도하에 어떤 통일 정책을 펴기만 하면 우리 정부에서는 통일을 앞당길 수 있다는 이런 것을 확신을 했죠. 왜냐하면 북한의 상황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었고 탈냉전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이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들여서 협상만 잘하면 통일을 할 수 있다라는 판단을 사실 장밋빛 판단을 좀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2000년도 3월에 김대중 대통령이 베를린을 방문해서 베를린 선언을 하게 됩니다. 이 베를린 선언 내용이 뭐냐면 북한의 어떤 경제 지원을 하겠다는 것이에요. 남북 경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이산 가족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하겠다는 내용이고요. 남북 대화를 재개하자는 이 내용이 주로 주 내용입니다. 그래서 베를린 선언을 통해서 남북 간에 다시 대화를 재개하고자 시도를 했죠. 자, 이 북한은 이 당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즉 우리가 흔히 햇볕 정책이라고 이야기하죠.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을 이 흡수 통일을 위한 책략이다라고 이렇게 거부를 했어요. 그래서 강성 대국론을 이렇게 표명을 하면서 군사 강국 기반 확보를 추진을 하게 되죠. 이 당시만 해도 북한은 경제 상태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이때 많은 북한 주민들이 굶어서 죽고 수백만의 100만이 넘는 북한 주민들이 사실 아사하는 이런 어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릴 때인데다가
우리 한국의 경제가 급속도로 발전하는 민주화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상당히 위기감을 북한은 느끼게 되었죠. 그래서 이 북한 입장에서 볼 때 이 한국으로부터 대규모 경제 지원과 협력을 받을 수만 있다면 여러 가지 이제 난국을 좀 타개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어떤 생각을 북한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이 시기에 남북 경제 협력과 남북 경제 협력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죠. 그래서 2006년도 6월에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이 개최가 되고요.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이 발표가 됩니다. 그리고 2000년 이후에 이 시기에도 북한은 남북 군사회담에는 응하면서요. 군사적인 이슈를 논의하는 그런 피했죠. 왜냐하면 북한의 관심사는 우리나 미국으로부터 경제적인 어떤 지원을 받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대화에 나선 이유가 분명했죠. 경제난 타기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경협 쪽에는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섰지만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어떤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회피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군사 문제를 체제 안정과 동일시하면서 어, 북미 대화만을 추구했습니다. 우리가 뭐 우리 대화의 상대는 미국이지 한국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 그래서 남북한 간의 군사회담을 통해서 한반도 평화를 통해서 근본적으로 군사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런 노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은 군사 문제를 의제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죠. 그래서 남북 장관급 회담을 했어요. 판문점에 연락사무소 재개를 시작으로 해서 남북 관계 복원과 여러 가지 화해 협력 분위기 조성에 중점을 두고 군사 문제를 우선적으로 의제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근데 북한은 뭐 이때만 해도 민족적 대단결, 우리 민족끼리라는 구호를 외치면서 결국은 또 주한미군 문제를 끌어오면서 군사 문제를 회피를 했었죠. 그래서 남북 경협과 병행해서 이 군사 회담의 중요성을 강조한 우리 정부 입장을 이제 북한이 좀 수용을 하면서 2009년 9월에 남북 분단 최초로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됩니다. 그래서 이 장관 회담에서 국방장관 회담에서 한국은 철도 및 도로 연결을 보장하기 위한 뭐 군사적 조치와 그 다음에 국방장관 회담을 정례화하고 그 다음에 남북군사위원회나 군사실무위원회 설치 뭐 이런 것들 비롯해가지고 군사적 긴장 완화, 투명성 제고 이런 것들을 위한 우리가 전주에 논의했던 신뢰 구축 조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제안을 했었죠. 그런데 북한은 이런 어떤 우리가 이런 의제를 제시할 때마다 북한에 대한 주적 개념부터 철회해라. 한미연합 연습을 중지해라. 이런 것을 선행 조건으로 계속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경제 협력 외에 다른 논의는 계속 회피를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남북한 간은 경제 분야는 활발하게 이제 협의가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철도 도로 연결과 뭐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었지만 나머지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런 합의를 보지를 못했던 것이죠. 이 반면에 이제 철도 도로 연결에 대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뭐 20차례에 걸쳐서 실무 회담을 통해서 파행 없이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원하는 것은 어떤 경제 협력이기 때문에 경제 협력을 위해서는 이런 철도 도로 연결부터 남북 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북한은 이것을 이제 군사적인 의제로 본 것이 아니라 경제 협력의 의제로 본 것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기타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응하지 않았지만 이런 철도 도로 연결에 필요한 군사적 보장 문제는 적극적으로 협의를 했죠. 그래서 이때 서해지구에 이제 서울 신의주 간의 철도 그리고 개성 문산 간의 도로 연결을 위해서 남북 관리구역을 설정을 하고요. 또 동쪽 동해지구에서는 나름대로 또 동해선을 따라서 이 남북 관리구역을 설정해서 지금까지 운용을 하고 있죠. 그리고 각 남북측에 일개 초소를 설치했고요. 그리고 이 지대에 대해서 지뢰 작업을 서로 하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남북한 군사 당국 간의 이제 직통 전화도 뭐 설치해서 운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군사적 보장 조치 속에서 이런 철도 도로 연결 사업은 순조롭게 잘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2000년 이후에 북한이 군사회담에 응했던 이유는 명확하죠. 김정일 정권 이후에 체제 안정과 경제난 극복을 위한 그런 목적이었고요. 북한은 대남 협상과 대미 협상 전략을 이제 이중적으로 사용을 하면서 한반도 평화 체제나 군사적 긴장 완화와 같은 이런 군사 문제들은 미국과 대화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남북 군사회담에서는 경협, 경제 협력에 대한 군사적 조치만 어, 회담을 진행하는 이런 이중적인 어떤 전략을 구사했죠. 그래서 이 시기에 열렸던 1차 국방장관 회담에서는요, 남북 철도 도로 연결 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이 합의가 이루어졌어요. 이후에 이제 실무회담을 통해서 20차례의 실무회담을 통해서 세부 상황이 합의가 되었고요. 그러나 실제적인 군사 신뢰 구축 문제는 진전이 거의 없었죠. 자, 그나마 그래도 이제 우리가 이 남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군사 합의가 있어요. 철도 도로 연결을 위한 여러 가지 군사 합의, 뭐 남북 관리 구역을 설정한다든지, 그다음에 남북한 간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핫라인을 개설을 한다든지, 남북 관리 구역 내 각각의 경비 초소를 운영해서 서로 상호 소통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그나마 군사적인 신뢰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우리가 위안은 뭐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합의를 보지 못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우리가 이 시기까지 논의를 했는데요. 다음은 우리가 이제 남북 장성급 회담과 군사 문제 의제화 시도를 했던 노무현 정부 때 이루어졌던 군비 통제에 대해서 계속 논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제2시기 김대중 정부 주로 이제 김대중 정부의 시기에 이루어졌던 남북 경제 협력을 비롯한 어떤 군비 통제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번 시간에는 제 이제 3시기인데요. 노무현 정부 때 이야기입니다. 남북 장성급 회담과 군사 문제 의제화인데요. 학습 목표 내용 참고하시고요. 자, 이 제3시기는 이제 2004년부터 2008년까지입니다. 2004년부터 2008년까지죠. 어, 그러니까 이제 주로 노무현 정부 시절이고요. 자, 2002년도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요. 2002년도에 이제 부시 대통령 특사 제임스 켈리라는 사람이 북한을 방문합니다. 자, 이때 이제 방문을 하면서요, 뭐, 의도적인지 우연인지는 아직까지 우리가 밝혀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 핵무기 개발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제사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그리고 이 시기에 이제 미국은 2003년도에 이라크 전쟁을 벌이죠. 이라크에 공습을 해서, 이때 이제 우리 한국은 미국의 이라크 전쟁을 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했고요. 어, 여러 가지 이제 미국에 지원하는 이런 어떤 지원 정책을 내놨죠. 그리고 한미 연합 연습을 하면서 이제 남북한 간의 냉각 기류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2월에 취임을 했죠. 그러면서 우선 북핵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대북 지원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천명하면 됩니다. 자, 그 이전에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2교시에 논의했던 대로 제2시기에는 김대중 정부 때는 이제 남북 경제 협력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대북 지원을 했었죠. 그래서 일부에서는 뭐 북한의 퍼주기다라고 하면서 당시에 이 김대중 정부의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에 대해서 상당한 비판이 많았습니다. 그 사이에 이제 북한은 핵 개발을 하는 시간을 버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대북 정책에 실패했다라는 여러 가지 비판적인 시각이 많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북한은 선언적인 합의에 거치고 결국은 이행은 하지 않고 급기야는 뭐 NPT도 탈퇴해버리고 그리고 여러 가지 그 비핵화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행동을 계속해 나갔죠.
그런데 이제 켈리가 방문했을 때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 개발을 한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시인을 해버리니까 여러 가지 국제적으로 냉각 기류가 형성이 되면서 이에 따라서 우리 남북 관계도 냉각이 되면서 노무현 정부가 강력한 메시지를 보낸 것이죠. 우선 북핵 문제부터 해결한 다음에 경제 협력을 해나가겠다는 다소 김대중 정부의 정책과는 차이가 있는 이런 정책을 천명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우리 한반도 상황이 그랬고요. 국제 정세가 그랬죠. 비록 어떤 진보 정권이었지만 북한에서는 초기에 굉장히 강경한 입장을 좀 천명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대화를 통한 어떤 남북 문제 해결, 호혜주의, 국제협력, 국민 참여 이런 평화 번영 정책이라는 사원칙을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의 대북 포용 정책, 소위 말하는 햇볕 정책을 개성을 하면서도 국제협력과 국민 참여를 강조해서 정책의 투명성을 보완하겠다는 것이죠. 그게 이제 이런 배경은 앞에서 얘기한 국제 정세의 어떤 변화와 국민들의 어떤 비판적인 어떤 시각 이런 것 때문에 결국은 이런 것을 수용해서 새로운 어떤 노무현의 정부의 대북 정책을 천명했던 것이죠. 바로 이게 이제 평화 번영 정책이죠. 그래서 출범 초기부터 이 노무현 정부는 2차 북핵 위기가 발생해서 대북 정책에 큰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라는 거대한 어떤 전략 목표를 이렇게 제시를 했지만 대북 정책 성과는 여러 가지 이 2차 북핵 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상당히 이제 교착 상태에 빠져버린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전 정부에서 해왔던 3대 경협 사업, 철도 도로 연결,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요게 이제 김대중 정부 때 추진했던 중요한 3대 경제, 남북한 간의 경제 협력 사업이 바로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정도를 이제 계속 이어나가는 정도로 한정을 하고, 사실은 이제 이 당시의 상황 때문에 약간 전 정부에 비해서는 조금 더 좀 강경한 입장을 보였던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 시기에 북한은 핵 재처리 완료 통보를 한 다음에 핵 보유를 선언을 하게 됩니다. 자, 핵무기를 보유한 우리 국가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그런 대우를 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한 것이죠. 핵 보유 선언을 2003년도에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가 대두가 되니까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는 동북아 6개국, 즉 우리 남북한과 미일 중러 이 6개국을 포함한 육자회담을 이제 개최하게 됩니다. 그래서 육자회담이라는 게 결국은 이제 이때부터 하나의 북핵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하나의 회의체가 바로 육자회담이죠. 육자회담이 이제 개최가 되면서 이 노무현 정부는 앞에서 제시한 평화 번영 정책의 어떤 이름을 걸고 남북한 간의 경협은 확대를 하면서도 남북한 간의 군사회담을 제도화하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논의한 대로 김대중 정부 때는 사실은 경제협력 문제는 활발하게 남북한 간의 협의가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속도를 내어서 이 3대 경협 사업이 추진이 되었는데 유독 군사 문제만큼은 북한이 계속 회피를 했다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근본적으로 한반도에서 어떤 평화와 안정을 가지고 위해서는 결국 군사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거든요. 통일의 과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우선 남북한 간의 신뢰 구축을 하고 군사적인 통합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치적인 통합이 완성되는 것. 이게 바로 통일의 의미잖아요. 자, 그래서 이 군사 문제를 이제 긴장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남북 군사 회담을 제도화시키는 노력을 이제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는 남북 경영 사업을 계속하면서 개성공단을 이제 뭐 조속하게 건설을 하고 금강산 관광을 또 활발하게 진행을 시키고요. 이산가족 사업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했죠. 그래서 이런 남북 경협 사업을 해 나가면서 민간 교류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제2차 남북 국방장관 회담을 요청해서 서로 이제 개최를 했죠. 결국은 남북 대화를 통해서 북핵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자, 역시 북한은
북미 회담과 남북 회담을 이용해서 이중 회담 전략을 구사합니다. 앞에서도 그랬죠. 정치 군사적인 문제는 미국과 철저하게 대화를 하려고 그랬죠. 이게 통미봉남이에요. 통미봉남. 미국과 통하고 봉남, 남쪽은 봉쇄한다라는 게 이중적인 전략이에요. 정치 군사 문제는 미국과 대화를 하고 경제적인 문제는 또 남한과 대화하는 이런 이중 회담 전략을 또 구사를 했죠. 그러면서 군사 문제를 자꾸 회피하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남북 회담에서 핵 문제를 포함해 가지고 군사적 이슈들이 의제화되는 것을 적극적으로 또 피했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과 계속 우리는 직접 협상을 해서 이 문제를 다루겠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미국과 평화협정을 체결해서 나중에 주한미군 철수와 또 유엔사 해체 등 이런 어떤 수순을 밟으려고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늘 가지고 있고요. 지금도 그 전략에는 전혀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정부는 남북 간의 군사적 의제 협상이 가능한 군사회담이 시급하다고 이제 인식을 했기 때문에 최초로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 즉 장군들 앞에 국방장관 회담은 우리가 김대중 정부에 최초로 했지만 남북 간의 장성들이 모여서 하는 회담은 이제 이때 처음 열린 겁니다. 그래서 군인들이 북한의 어떤 실질적으로 북한의 체제를 유지하고 군사적인 긴장 완화를 할 수 있는 핵심 세력은 북한의 장성들이라고 판단을 한 것이죠. 실세들이. 왜냐하면 그 당시만 해도 성군 정치를 표방하던 그런 체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무현 정부에서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담을 상설화시키고 전문화시켜서 남북 간의 군사 문제를 실질적으로 협의가 가능하도록 제도화시키자라는 이런 의도를 가지고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노력을 통해서 제1차 장성급 군사회담이 2004년에 개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장성급 군사회담을 중심으로 해서 이 제3시기의 남북 군사회담은요, 군사 의제를 전담해서 협상하는 이런 어떤 성격이었어요. 그래서 7차례에 걸쳐서 장성급 회담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서해상에서의 어떤 우발적 충돌 방지와 또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 활동 중지 이런 두 가지 의제를 놓고 주로 논의가 이루어졌죠. 자, 이 이전에 1999년도에요. 김대중 정부 때죠. 우리가 한참 월드컵 결승전을 하던 시기였어요. 2002년도. 여러분들이 아마 이때 이제 뭐 상당히 어렸을 때일 겁니다. 이때 우리가 일본 도쿄에서 월드컵 그 한일전이 있었죠. 4강에 이제 이 시기에 이제 결국은 1, 2차 서해 교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이 서해상에서의 어떤 남북 간의 우발적인 무력 충돌 이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였어. 그래서 이제 이 장성급 회담을 하면서 이 의제를 우선적으로 해결하자 이렇게 이제 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서해 문제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만 표시를 하고요. 계속적으로 우리한테 요구한 건 뭐냐면 군사 분계선 지역에서의 전단 살포와 선전 방송을 중지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방송 시설 철거를 우선적으로 제거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왔어요. 자, 북한 체제 입장에 봐서는요, 선전 방송이 굉장히 심각한 위협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뭐 전단 살포하고 뭐 선전 방송하는 게 뭐가 그렇게 뭐 북한에게 큰 위협이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사실 북한 입장에는 안 그래요. 북한의 어떤 체제의 어떤 폐쇄적인 체제이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에게 전단을 살포하고 또 DMZ 우리 선전 방송 시설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을 이렇게 알리면요, 북한 체제는 심각한 어떤 위협이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 방송하는 이런 장비들이 워낙 최고 좋은 장비들이기 때문에 아주 북한에 근무하는 이 휴전선에 있는 이 북한 병사들에게는 아주 그 방송을 하루 종일 들으면서 우리 국제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남한이 어떻게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민주주의 국가를 얼마나 발전하는 이런 생생한 어떤 내용들이 방송을 통해서 이제 북한의 병사들이 군인들이 듣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실 이런 굉장히 북한으로 봐서는 심각한 어떤 체제 위기를 맞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서해 문제를 우리가 우선적으로
우발적인 무력 충돌 방지를 해소하자 이렇게 제의를 하니까 그거 이전에 그거는 그냥 그렇게 뭐 하고 이렇게 형식적으로 동의만 해주고요. 자기들이 요구사항이 바로 이 전단 살포하고 선전 방송 중지, 방송 실설 철거를 우선 의제화를 내세운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합의서를 채택을 합니다. 결국은 북한이 원했던 것들이 이루어져요. 이때 이제 우리가 선전 수단을 다 전면적으로 이렇게 제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이제 나중에 5.24 조치라는 거에서 이명박 정부 때 결국은 다시 선전을 방송을 재개하게 되는데 그 전까지는 이제 북한의 요구대로 이런 것들을 다 철거를 했죠. 그리고 이 서해 북방 한계선을 둘러싸 가지고 남북 간 간의 입장 차이가 극명하게 나타나죠. 이게 제일 문제였어요. 기존의 NLL, 현재 NLL은 북한 주장이 뭐냐면 이게 이것은 일방적으로 한국 전쟁 이후에 유엔사에서 선정한 NLL이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없다 이거를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은 이 서해상의 우발 충돌 방지를 우리가 의제화해서 들고 나오니까 기존의 NLL을 무력화시키려는 주장을 했죠. 우리는 인정할 수 없다. 새로 서해상의 해상 분계선을 새로 그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현재의 NLL을 인정할 수 없다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런 와중에 이제 2006년도에 핵실험을 합니다. 북한이 그 전에 핵 보유국을 선언을 했지만 2006년도에 이 북한이 2005년도에 그러니까 전해에 핵무기 보유 선언을 아까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서 2006년도 10월 9일 2006년도 10월 9일이죠. 결국은 핵실험을 하게 됩니다. 10월 달로 여기는 돼 있는데요. 정확하게 10월 9일입니다. 10월 9일. 그래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하면서 1차 핵실험을 2006년 10월 9일 날 하면서 이제 완전히 이란 회담이 완전히 교착 상태에 빠져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5차 6자 회담에서 2.13 조치가 도출되긴 했어요. 그래서 남북한 간의 대화가 재개되는 듯한 했습니다. 이때 이제 2.13 조치에서 북한 핵시설의 폐쇄, 불능화, 폐기라는 이런 핵 폐기 로드맵과 또 이에 따른 어떤 나머지 국가들의 단계적 보상과 보장 이런 것들이 이제 협의가 이루어지죠. 물론 뭐 지켜지지 않았죠, 나중에. 그리고 이제 2차 남북 정상회담 앞에 우리 김대중 정부 때 2000년 8월 15일에 6월 15일에 1차 남북 정상회담이 이루어졌다고 했죠. 이제 이 시기에 2차 남북 정상회담이 어, 이루어집니다. 물론 이어서 이제 남북 국방장관 회담도 이루어지죠. 그래서 이때에 이제 한국 측이 다시 서해 평화 협력 특별지대 설치안을 제시합니다. 그러나 북한이 이것을 거부를 했죠. 어, 그래서 결국은 서해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 조치 이행에 아무런 합의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04년 이후에 이제 이 남북 간과는 장성급 군사회담을 통해서요. 서해 해상의 우발적 충돌 방지와 이 선전 활동 중지, 선전 수단 제거 이런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적 신뢰 조치에는 최초로 이제 합의를 했죠. 그래서 북한이 제기한 선전 수단 제거 문제는 신속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반면에 우리 측이 의제화시킨 서해 문제는 파행 상태에 도달했죠. 북한이 거부를 했으니까요. 그래서 앞에서 설명했다시피 북한은 이 서해를 분쟁 지역화해서 자신들의 어떤 NLL 해상 분계선을 무시화하는 이런 전략으로 활용을 했던 것이죠. 자, 그래서 1990년대 우리가 지금까지 90년대 2000년에서 2004년 그다음에 2004년에서 2008년 이렇게 논의를 쭉 남북 간에 실행됐던 군비 통제에 대해서 우리가 역사적인 어떤 사건들을 좀 돌아봤는데요. 90년대 이후에 이러한 1기, 2기, 3기의 남북 군사회담 결과를 한번 쭉 이렇게 특징을 요약을 해보면요.
자, 이 90년대에 이루어졌던 남북 기본 합의서와 비핵화에 대한 선언적 합의 이런 게 이루어졌었죠.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남북 경협에 따른 군사적 보장 조치 논의 이런 게 이루어졌고요. 그 다음에 2000년도 후반에는 본격적인 군사 문제 의제화 논의 등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표면적으로는 진행이 되어 왔죠. 발전이 되어 왔죠. 그래서 표면적으로 볼 때는 의제가 점차 군사적 신뢰 구축 문제로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뭐예요? 북한이 추구하는 경제적 신뢰 확보나 체제 안전을 저해하지 않는 그런 의제만 골라서 이행이 되었던 것이죠. 우리가 요구했던 것은 상당 부분 이행이 안 됐고요. 북한이 요구한 것은 거의 다 사실은 의제화되어서 우리가 요구를 들어줬죠. 사실 남북한 간의 어떤 긴장 완화를 위해서 그만큼 우리가 많이 양보를 한 것이죠. 그러나 결론적으로서는 뭐 사실 남북한 간의 당시의 상황과 지금 상황이 그렇게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지금 7차 핵실험을 앞두고 남북한 간의 팽팽한 긴장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요. 앞으로 더욱더 이 남북 간의 관계는 어떤 대립적인 구조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이 북한이 핵을 완성했다고 이렇게 나서면서 또 김정은이 2012년 4월에 정권을 장악해서 벌써 지금 2012년이죠. 2004년이 아니고 2011년 말에 이제 아버지 김정일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 2012년도에 공식적으로 이제 정권을 장악해서 벌써 지금 12년이니까 10년이 흘렀죠. 정권이 굉장히 탄탄해졌고요. 그리고 김정은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4차례에 걸쳐서 무려 핵실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핵무기 개발에 가속화했죠. 가속화해서 지금 완전히 이 핵무기를 고도화한 이런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양손에 든든한 어떤 수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제 양보할 어떤 그런 의사가 전혀 없겠죠. 정치 군사적으로는. 다만 이제 북한이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리고 국제사회의 어떤 경제 제재에 봉착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풀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북한 체제에 상당한 위협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타개하기 위해서 김정은이 이제 여러 가지 현재 정부와 대화를 하면서 현재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미국과 대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런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 위한 노력을 했지만 결국은 북미 간에도 어떤 합의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다시 경색이 되어 버렸죠. 물론 이제 그 사이에 미국도 트럼프 정부에서 지금 바이든 정부로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완전히 트럼프 정부 때와는 또 다른 국면을 가진 강경한 정책으로 나왔기 때문에 지금 그동안의 모든 노력들이 다 사실 이제 깨진 거죠. 이런 와중에 이제 우리 한국에 새로운 어떤 보수 정권이 다시 등장함으로 인해 가지고 남북한 간의 어떤 갈등 고조는 사실 불 보듯이 뻔한 그런 상황이 되어 버렸죠. 자, 그래서 이 그동안 이 1기와 2기, 3기를 걸쳐서 남북 군사회담을 보면요. 이 남북 군사회담의 진행 과정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미국과 북한 간의 협상과 그리고 육자 회담과 긴밀하게 연계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은 남북한 간의 군사 회담을 핵 협상의 종속 변수화 시켜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체제 안정과 한반도의 구조적 변화를 북한은 깼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쌍방간의 신뢰 구축과 군비 통제에서는 실질적인 효과를 얻지 못했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지금까지 1기, 2기, 3기에 걸쳐서 군비 통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는데요. 지금까지 강의한 내용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좀 요약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어요. 이 군비 통제를 가로막는 본질적인 이유가 몇 가지 있다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론을 논의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요.
이 분쟁 국가 간의 군비 통제는 우선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이 상호 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즉 우리 남북 간에는요, 서로 간의 정치 체제를 서로가 인정을 하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는 것인데, 사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논하기가 어렵죠. 남북한 공이 서로의 체제를 사실 인정하지 않는 한은 사실 첫 발을 내딛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 군비 통제를 이루기 위해서는요, 정치적 현상 유지에 대한 결국 체제를 서로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 결국은 이란 어떤 남북한 간의 어떤 시각은요, 이 통일의 주도권 문제하고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죠. 결국은 우리가 앞에 사례에서도 봤다시피 북한은 흡수 통일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우려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북한은 결국은 북한 체제를 중심으로 한 정치 통합, 즉 한반도 공산화라는 기본적인 어떤 하나의 정책이 변하지 않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러한 것들이 서로 상호간의 어떤 정치 현상 유지에 대해서 상호간에 인정하는 어떤 이런 어떤 공감대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사실 논의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요. 우선 군비 통제가 이루어지려고 그러면 분쟁 당사국 간의 정치적 갈등이 완화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많은 논의가 이루어졌죠. 자, 정치적 갈등이 완화가 되었는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1기, 2기, 3기에 걸쳐서 남북 간의 여러 가지 군비 통제 노력을 볼 때 사실 정치 군사 문제에 대해서는 서로 간에 많은 합의는 이루어졌지만 실제로 이행되지가 못했죠. 북한이 원하는 여러 가지 군사적인 어떤 의제들은 많이 우리가 양보를 한 반면에 우리가 요구한 대표적인 뭐 서해상의 우발 충돌 방지 이런 것들은 결국은 북한이 거부를 했고요. 단지 남북 경협을 추진하면서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도로 철도를 연결하면서 그와 관련된 부수적인 군사 분야의 합의를 제외하고요. 나머지 어떤 군사 부분의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게 뭐냐면 결국은 정치 군사 문제가 갈등이 완화가 되어야 군비 통제를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게 기본적으로 출발이 안 됐다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은 대남 전략의 변화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노동당 규약에 분명히 대남 전략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한반도 공산화 통일을 목표로 한다라고 이렇게 노동당 규약에 이미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노동당 규약이 존속되고 있는 한 실질적인 어떤 대남 전략에 대해서는 큰 변화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 대남 적화 전략을 노선을 포기하지 않는 한은 실존하는 어떤 군사력의 규모라든지 위상에 엄청난 어떤 파급 효과를 가져올 그런 군비 통제에 대해서는 쉽게 북한이 응하지를 못하겠죠. 자, 이런 두 번째 이유가 이런 것이고요. 세 번째는요. 관련 각각의 군사비 부담이 자국의 독립 유지에 치명적일수록 군비 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그랬잖아요. 즉 어떤 남북 간의 군사비를 서로 과도하게 지출하면서 어떤 여러 가지 국가의 어떤 경쟁력 이런 것들이 위협을 받을 때 서로 간의 군비 통제의 가능성이 높다는 어떤 이론적인 어떤 설명인데요. 사실 이 문제는 북한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북한은 이 군부가요 체제의 버팀목입니다. 그리고 군사력의 존재 자체가 이 대남 혹은 대미 협상의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에 북한은 사실은 군사력 건설에 모든 명운을 걸고 있죠. 그래서 저런 엄청난 국제사회의 경제 제재와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감수하고 사실 체제를 근근히 지켜나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핵 무력을 건설하고 결국은 군사적인 수단을 통해서 체제를 유지하고자 하는 이런 어떤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세 번째 이야기한 어떤 군사비 부담이 과도할 경우에 군비 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이런 이론은
사실 우리 남북한 간에는 적용되기 어려운 문제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논의했던 게 뭐냐면 쌍방 간의 군사적 비대칭성에서 오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그랬죠. 자, 이게 뭐냐면 우리가 결국은 쌍방 간의 분쟁국 당사국 간의 어떤 군사적인 비대칭. 자,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를 뭐 보유하고 있는 상태라고 하면 우리 한국이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지 않는 이런 상태라든지 또는 어떤 미사일이라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무기 체계 면에서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갖고 있는 비대칭성이 존재할 경우에는 사실 군비 통제를 제의해도 군비 통제에 대한 합의를 이루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냉전 시대에 미소가 핵무기를 개발할 때 동수 뭐 이런 어떤 개념에 의해서 서로 간의 전략 핵무기 제한이라든지 감축은 쉽게 이루어졌죠. 합의가 쉬운 거예요. 그거는 대칭성이기 때문에. 그런데 비대칭성일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구조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군비 통제에 대한 어떤 개념을 설정하기가 어렵고요. 서로 합의를 끌어내기 굉장히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략적 비대칭성을 우리 남북한 간에 갖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체제면이나 또는 군사력 구조면이나 또는 핵 미사일 문제나 이런 면에서 뭐 장사정포 문제나 이런 문제에서 군사적인 비대칭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이 군비 통제를 한다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죠.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한미동맹 체제가 있잖아요. 이것도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비대칭적인 쌍무적인 어떤 군사 동맹 구조잖아요. 물론 이제 북한도 뭐 중국과 동맹을 형성하고는 있지만 한미 동맹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 한미 동맹은 거기에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죠. 이런 어떤 비대칭적인 쌍무적인 군사 동맹 이런 것도 북한 입장에서 볼 때는 구조적인 어떤 문제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 주한미군 철수시키고 한미동맹 해체하라고 주장하는 어떤 거를 우리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비대칭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1, 2, 3기에서 우리가 살펴본 이런 군축, 군비 통제 문제가 실행에 옮기기에는 엄청난 어떤 장애 요소라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 간의 군사적인 비대칭성의 문제, 비대칭적인 어떤 쌍무적인 군사 동맹 구조 이런 것들은 군비 통제에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는데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북한은 늘 이 대남 군비 통제 제한의 초점은 뭐냐 하면요. 주한미군 철수, 그 다음에 미국이 제공하는 핵 우산 제거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쌍방의 문제는 쌍방이 각각 상대방에 제한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통제 대상 군사력이 상대방의 어떤 안보에는 매우 긴요한 전력이라는 점에서 이 양보나 합의가 쉽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이런 문제를 우리가 실타래를 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결국에 이 남북간 간에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런 정치적 현상 유지 인식이나 또는 정치적 긴장 완화의 어떤 부족한 부분 그리고 비대칭적인 군사 동맹 관계와 이 군사력 구조의 비대칭성인 문제 이런 것들이 바로 남북 쌍방 간의 군비 통제를 어떤 절실한 정책 대안으로 상정하는데 제일 어떤 장애 요인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요. 정책을 입안하는 사람이나 설계하는 사람이나 또 정책을 수행하는 사람이나 또는 국방 안보 군사 정책을 설계하고 수립하고 또 시행하는 이런 사람들이 이런 문제를 깊이 있게 우리가 잘 인식을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야 궁극적으로 우리가 한반도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전쟁을 억제하면서 궁극적으로 또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통일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하나의 원동력이 될 수가 있죠. 만약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상호 이해가 결여가 되고요. 쌍방 간의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은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요. 서로 간에 서로가 각각 서로의 꿈을 꾸는 이런 동상이몽의 어떤 선언적 합의, 지금까지 우리가 1기, 2기, 3기에서 보아왔듯이 선언적 합의에 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남북 간은 이런 지혜를 역사적인 사례와 지혜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선언적 합의가 아닌
실제로 행동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어떤 군비 통제로 나아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그런 아주 중대한 어떤 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